누군가 나한테 네 절친이 어느 날 밤 갑자기 사라져서 압록강을 넘어 정부를 흔들 수 있는 비밀을 안고 도망쳤다. 고 말했으면 나 그냥 웃었을 거야. 말도 안 된다고. 근데 재현이는 진짜 그렇게 했어. 작별 인사도 없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딱 한 장, 낡은 사진 한 장하고 아직도 내 눈앞에 선한 그 눈빛만 남겨두고. 그 친구는 우리 중 제일 착한 애였어. 의자에 부딪혀도 죄송합니다 하는 애. 설날마다 엄마랑 소주 한 잔 나누는 아들. 어른들한텐 절대 거짓말 못하는 그런 타입. 근데 그 애가 우리 중 아무도 선택하지 못했던 개인 길을 선택했어. 진실 속으로 들어가는 길 말이야.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매일 놀러 오세요. 더 많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우리 고등학교 때 우리는 그를 말없는 재현이라고 불렀어. 무뚝뚝하거나 차가운 게 아니라 그냥 말수가 적은데 한마디 하면 다들 멈춰서 생각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지. 부산에서 고등학교 다닐 때 국경일 추모식은 절대 빠지지 않았어. 교복은 항상 다려져 있었고 머리는 단정히 빗겨져 있었지. 태극기 앞에서는 고개를 깊이 숙였고 우리 아빠 군인이었거든. 그 말도 자랑이 아니라 그냥 엄마가 아침마다 식혜 마시는 것처럼 너무 당연하게 했어. 나중에 나는 대학을 택했고 걔는 군대를 택했어. 그것도 자원입대. 부대는 북쪽에 있었고 압록강 근처였대. 10월의 그 추위는 칼날 같았지. 거의 4년 동안 못 봤어. 명절에나 송을시 몇 줄 오는 정도였지. 괜찮아. 여긴 춥지만 바람은 일정해. 부산 그립다. 우리 엄마 보고 싶다. 그러다 어느 날 그 친구 엄마가 우리 동네 떡볶이 가게 사장님 찾아오셨어. 눈이 빨갰어. 민재야, 재현이한테 무슨 소식 들은 거 없니? 3주째 연락이 없어. 난 그냥 바쁜 줄 알았어. 군대잖아. 원래 그런 거지. 근데 마음 한켠이 자꾸 거슬렸어. 라디오에서 신호가 안 잡힐 때처럼 뭐가 계속 울리는 느낌. 한 달 뒤 그 친구가 돌아왔어. 근데 우리가 알던 그 모습은 아니었어. 군복도 없었고 웃음도 없었어. 짙은 민간인 복장에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어서 돈이 주고 있어서 들어오고 것에 거있어. 소주잔 엎어놓은 바닥처럼 아무 빛도 없는 깊고 검은 눈. 그날 외할머니 집 마당에 같이 앉았어. 3월 바람은 아직도 차가웠고 걔는 아무 말 없이 소주를 따라줬지. 잔 부딪힐 때마다 고개를 살짝 숙였어. 마치 미안하다는 듯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내 질문에 대답 안 하고 그냥 바다 쪽만 봤어. 민재야, 언젠가 내가 여기 없어지면 우리 엄마한텐 조용히 있어줄 수 있지? 난 그냥 웃었어. 군대 후유증인가 보다 했지.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걔가 압록강의 그날 밤에 대해 꺼낸 말이었어. 아무튼 몇 년 후 해운대에 소주집을 차렸어. 어느 날 3번 테이블 손님이 폰을 두고 갔더라고. 급히 따라 나갔는데 이미 사람이 없었어. 전화번호부 보려고 화면 켰는데 처음 보인 게 사진 한 장. 강가에 안개 낀 새벽. 젊은 군인이 정면연을 바라보고 있었어. 재현이었어. 그리고 그 뒤에 검은 마스크를 쓴 한 남자가 총을 들고 서 있었지. 찻잔. 그때부터 알아보기 시작했어. 같은 부대에 있었던 사람들한테 물어봤지. 대부분 모른 척하거나 피했어. 한 명 지금은 아파트 경비원으로 일하는 중사는 이렇게 말했어. 그 녀석 보지 말아야 할 걸 봤었지. 자마스란 시아라를 만머를 좀 봐봐.
그 보지 말아야 할 것. 이 뭔지는 지금도 몰라. 하지만 그날 이후 재현이는 더 이상 기타 들고 김광석,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부르던 친구가 아니었어. 보안회사 일 그만두고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이사가고 가명으로 일용직만 전전했지. 무엇보다 스마트폰을 절대 안 썼어. 신호가 닿는 데는 귀도 닿아. 그렇게 말했거든. 아나다람 뭐가리다 넘어. 마지막으로 그 친구를 본 건 그해 가을이었어. 경성대 앞 은행나무 아래 불처럼 노랗게 물든 날. 떡볶이를 천천히 씹으면서 말은 없었지만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 화난 것도 아니고 그냥 깊은 슬픔. 가슴 한구석에 뿌리 내려버린 그런 슬픔. 내가 물었어. 그날 밤 압록강에서 있었던 거 기억나? 재현이는 잠시 말이 없었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했어. 기억만 하는 게 아니야. 매일 밤 들어. 물소리, 총소리, 그리고 누군가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까지. 그때 알았어. 그 친구는 젊은 군인이 감당하기엔 너무도 벅찬 진실을 마주했던 거야. 그걸 말하기만 해도 어떤 시스템 전체가 흔들릴 수 있는 진실. 하지만 그 대가로 이제 얻은 건 외로움, 도망, 그리고 그림자 같은 삶. 그리고 재현이, 내 친구는 그걸 혼자 짊어지기로 한 거였지. 그게 모든 시작이었어. 그날은 겨울이 막 시작된 부산의 아침. 하늘은 잿빛이었고 바람은 가게 틈새를 뚫고 들어와 바늘처럼 찔렀어. 나는 테이블 닦으며 라디오를 틀었지. 뉴스에서는 전직 국회의원이 북한과 인사교류 비밀 네트워크 연루됐다고 떠들썩했어. 근데 손님들은 신경도 안 써. 누가 준결승에 진출하냐고 티격태격할 뿐. 그때였어. 그 남자를 봤어. 창가 구석 자리에 앉아 긴 코트에 모자 푹 눌러쓰고 얼굴은 소주잔에 파묻힌 채 아무것도 추가 주문 안 하고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천천히 마시고 있었지. 내가 옆 테이블 정리하러 따뜻한 수건을 들고 갔을 때 그는 슬쩍 소매를 걷었어. 그때 봤어. 희미하지만 분명히 남은 손목에 가느다란 흉터를. 나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 그건 바로 재현이가 가지고 있던 흉터랑 똑같았어요. 아플락 쪽에서 순찰 돌다가 미끄러져서 생긴 거래요. 그 얘긴 예전에 한번 들었거든요. 근데 그 사실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전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재현이야?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조심스럽게 불러봤어요. 그 남자가 고개를 들었는데 진짜 재현이었어요. 근데 얼굴은 홀쭉해지고 눈 밑엔 시커먼 다크서클,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고 예전엔 군인처럼 짧게 자른 머리도 지금은 예술가처럼 길게 흘러내리고 있었어요. 한 잔만 할게, 민재야. 오래 있을 생각은 없어. 그의 목소리는 바짝 마른 바람처럼 거칠었어요. 신는다. 그날 이후로 재현이는 가끔씩 제 가게에 들렀어요. 규칙적이지도 않고 말도 거의 없었죠. 가만히 몇 시간 앉아있다가 가기도 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이고 사라지기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 가게 안쪽 방 테이블 위에 작은 꾸러미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고 메모도 없었어요. 낡은 USB 하나랑 필름 카메라로 인화한 사진 한 장. 예전 재현이 모습이었어요. 아플라강 앞에 서 있는 사진. 근데 이번엔 사진 배경에 검은 천으로 머리를 덮은 채 쓰러져 있는 남자 시신이 보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개인 노트북으로 USB를 열어봤는데 영상 하나가 있었어요.
화질은 엉망이고 흔들리긴 했지만 군복을 입었지만 계급장이 없는 사람들이 묶인 채 입 막은 남자 한 명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는 장면이 분명히 찍혀 있었어요. 누군가가 조용히 한국어로 말했어요. 끝나면 얘는 명단에서 지워. 그리고 또 다른 목소리. 의원님이 이런 꼴이 남기는 거 싫어하셔. 피가 싸늘하게 식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증거였어요. 재현이가 예전부터 암시하던 그 모든 일의 실체. 르나 실험담어. 일주일 뒤 재현이가 남긴 문자에 따라 찾아간 곳은 영도에 있는 허름한 고시원이었어요. 나무 계단은 걸을 때마다 삐걱거렸고 문은 잠겨 있지도 않았어요. 방 안은 어두웠고 낡은 TV 화면 불빛만 방 안을 비추고 있었죠. TV에선 익명의 제보자가 고위 정치 관련 비밀 문건을 해외로 유출하려 한다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재현이는 벽에 기대 앉아 있었어요. 눈은 뜨고 있었지만 지쳐 보였어요. 옆엔 작은 여행 가방, 몇 벌옷, 오래된 책 몇 권, 그리고 어머니 사진 한 장. 나 가야 해, 민재야. 재현이가 말했어요. 어디로? 저는 옆에 앉아 목에 걸린 말을 간신히 뱉었어요. 중국으로. 그리고 거기서 북유럽으로. 이걸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 있어. 하지만 내가 직접 들고 가야 돼. 전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자살이야. 그 사람들이 그냥 두고 볼 것 같아? 재현이는 작게 웃었어요. 고등학교 때 이후로 본 적 없는 웃음이었어요. 슬프고 체념한 듯한 이미 모든 결말을 알고 있는 사람의 웃음이었어요. 그냥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살 수는 없잖아. 옛날밤 화정고 견간 나드마. 3일 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서울 표준 억양의 여자 목소리였죠. 말투도 빠르고 딱 부러졌어요. 김재현 씨 친구 맞으시죠? 그분 지금 해올빈에서 체포됐어요. 송환될 수도 있어요. 도우시려면 이 주소로 오세요. 온몸이 굳었어요. 재현이는 떠났어요. 하지만 지금 그는 무국적자로 체포되어 있었고 그 이유는 단 하나, 진실을 들고 갔다는 것. 뜨는도의 그날 밤 저는 광안대교 위에 서 있었어요. 바람이 너무 세서 난간에서 떨어질 뻔했어요. 바다를 보며 마지막 밤에 그의 눈빛을 떠올렸어요. 두려움도 없고 원망도 없고 그저 고요했어요. 진흙탕 같은 길이어도 차디찬 길이어도 자기 마음을 지키려면 가야 하는 길이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 그리고 전 생각하게 됐어요. 우리 중에 과연 몇이나 재현이처럼 단 한 번이라도 살아볼 용기가 있을까? 그 밤 재현이가 한국을 떠난 그 순간을 저는 똑똑히 기억해요. 공항도 아니고 비행기표도 없고 여권도 없고 작별 인사도 없이 딱 하나, 새벽 2시에 온 조용한 문자. 전화하지 마. 난 괜찮을 거야. 혹시 못 돌아오더라도 제발 우리 엄마한텐 아무 말 하지 마. 그 문자를 가게에서 읽었어요. 해풍이 유리창 사이로 윙윙 불어오는 그 시간. 따라 부은 소주잔은 아직 손에 있었는데 손이 떨렸어요. 추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때 느꼈어요. 이번엔 진짜라는 걸. 재현이는 정말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잠깐만. 재현이는 부산에서 서울까지 고속버스 타고 올라갔어요. KTX는 CCTV가 전부 국가 시스템에 연결돼 있어서 안 된다고 했죠. 아마 강원도 쪽 국도 따라 돌아갔을 거예요. 작은 휴게소 몇 군데에서 쉬었을 수도 있고요. 이후에 군 복무 시절 알던 인맥을 통해 위조된 신분증으로 국경을 넘었대요. 그 사람 예전엔 밀수 같은 거 하던 놈인데 불법으로 살지만 재현이에겐 빚진 게 있대요.
그 후로 간간이 오는 암호화된 이메일 몇 통이 전부였어요. 지금 단둥에 있어. 여기 바람. 예전에 아플라강 같아. 단둥. 중국의 도시. 강 하나 건너면 바로 북한. 모든 일의 시작점이었던 그곳. 걔네의 첫째는 단단. 되잖아 멍. 그리고 3일 동안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이메일도 신호도 아무것도. 4일째 되던 날 중국 해얼빈 지역 번호로 된 낯선 전화번호가 걸려왔어요. 목소리는 갈라지고 억양은 어눌했지만 그 남자는 분명 한국어로 말했다. 당신 친구 잡혀 있어. 살리고 싶으면 누구한테도 연락하지 마. 내가 대답도 하기 전에 전화는 뚝 끊겼다. 정신이 번쩍 들어서 예전에 국제인권단체에서 일했던 지인을 찾았다. 탈북자들을 제3국으로 보내주는 일을 많이 했던 분이다. 그 언니, 지은 누나, 나보다 10살 많고 별의별 위험한 사례들을 다 다뤄본 사람이었다.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김재현이요? 누나는 한동안 조용했다. 그러고는 노트북을 켜더니 위성사진, 기밀문서, 중국의 비공식 뉴스 화면을 보여줬다. 내용은 이랬다. 한 한국 남성이 스파이 혐의로 해올빈에서 억류중 등의 식은땀이 났다. 들은 그간 가가. 그랬구나. 재현이는 인신매매 조직한테 납치당한 거였다. 걔를 탈북자라고 오해한 놈들이 뭔가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서방에 팔려는 줄 알고 붙잡았던 거다. 구타, 신문, 짐까지 다 뒤졌다. 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 영상, 문서, 녹음 파일 전부 왼쪽 신발 밑창에 숨겨진 작은 칩 안에 있었으니까. 그 칩만 유일하게 남은 거였다. 이 자리에 있었는 뭐 재는 거. 뭐 속으는 그 즈음 한국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었다. 전직 육군 중위 탈주, 2005년 언론인 사망사건 관련 증거 소지 중 누가 일부러 정보를 흘리고 있다는 걸 직감했다. 필요할 땐 합법적으로 재현이를 제거할 수 있게 판을 짜고 있는 거였다. 그리고 재현이 어머니. 처음으로 아들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밤 11시쯤 전화가 다 왔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힘들어 보였다. 민재야, 너 우리 애 진짜로 무슨 일 한 거니? 나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분한테 거짓말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실수는 나. 그때 해올빈의 어느 불법 체류자들이 모여 사는 허름한 여관에서 한 여자가 재현이를 찾아냈다. 이름은 미숙. 3년 전 압록강을 건너온 탈북자였고 남편은 기밀을 알았다는 이유로 처형당했다고 했다. 지금은 이민자들 사이에서 비공식 간호사로 일하며 살아가는 중이었고 재현이를 처음 만난 건 지역교회에서 무료 도시락 나눔을 하던 날이었다. 그가 잡혀갔다는 걸 알자 미숙은 지역 경찰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뇌물을 건네 재현이를 잠시나마 빼내왔다. 나는 그 사실을 훨씬 나중에 알았다. 재현이가 손편지와 함께 사진 한 장을 보내온 덕분이다. 사진 속 그는 낡은 나무, 탁자 앞에 앉아 있었다. 지친 눈빛이었지만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그 옆에는 여자가 살짝 웃으며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있었다. 사진 밑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민재야, 나 아직 살아있어. 좋은 사람이 도와줬어. 하지만 시간이 없어. 일담다 하나 자사스네사 견나의 사자. 그때 깨달았다. 이건 더 이상 한 사람이 숨긴 진실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짊어진 고통이고 희망이었다.
아무리 차가운 진실이라도 언젠가는 도착해야 할 곳에 도착하길 바라는 마음. 그리고 나는 여기 부산에서 매일 저녁 바닷가에 앉아 파도 치는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묻는다. 언젠가 그 밤에 건넜던 강. 그 강이 다시 널 데리고 돌아오게 해줄까? 캬라스의 샤날샤놈. 재현이가 해올핀에서 사라졌다가 손편지와 사진으로 소식을 전해온 그날부터 나는 마치 두 개의 세계를 살게 됐다. 하나는 부산, 평화로운 바닷가, 소주 한잔하는 작은 술집, 그리고 뜨개질하며 아들을 기다리는 재현이 어머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익명의 이메일, 정체불명의 전화, 심야에 들려오는 속삭임. 하나둘씩 조사받기 시작한 고위급 인물들. 모든 게 점점 손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 어느 목요일 밤 가게 문을 막 닫았는데 골목 끝에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서 있었다. 한 명은 말랐고 손목에 반짝이는 은색 시계를 차고 있었다. 다른 한 명은 키 크고 말이 없었다. 그의 눈빛은 마치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민재 씨죠? 저희는 국가안보실입니다. 묻는 게 아니라 단정 짓는 말투였다. 신분증을 번쩍 보여줬지만 자세히 볼 틈도 없었다. 그들은 정중하게, 아니 강제로 나를 차에 태웠다. 세계구를 지나 아무 표지판도 없는 낡은 건물에 도착했다. 불빛도 없고 복도는 끝없이 어두웠다. 수갑은 안 찼지만 신문실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쪼그라드는 기분이었다. 김재현과 어떤 사이입니까? 어릴 때부터 친구입니다. 그가 현재 국가 기밀 자료를 소지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나요? 모릅니다. 나는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대답했다. 그들은 말없이 테이블 위에 사진 뭉치를 올려놨다. 재현이가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 앉아있는 사진, 지린성 작은 국경 검문소를 지나가는 사진, 미숙 옆에서 누군가로부터 천가방을 받는 사진. 나는 멍해졌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말랐던 남자가 말했다. 그를 놔둔 건 아직 쓸모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계속 입 다물면 당신도 공범이 됩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거의 6시간 동안 조사하고 나서야 풀어줬어. 밖은 이제 막 날이 밝기 시작했지. 나는 불도 켜지지 못한 채로 가게에 앉아서 냉장고에서 꺼낸 식은 맥주캔을 손이 덜덜 떨리는 채로 열었어.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친구를 배신할 생각을 했어. 진실 전부가 아니야. 그냥 재현이가 어디 있는지만, 아니면 요즘 누가 걔랑 연락하는지만 알려주면 되는 거였어. 근데 솔직히 말해서 나 같은 사람이 끼어들 수 없는 싸움 한가운데에 끌려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었지. 근데 문득 떠올랐어. 재현이가 보낸 편지. 용서를 구하거나 도와달라는 말 하나 없이. 단지 한마디. 엄마한텐 아무 말 하지 말아달라고. 그 순간 알았어. 내가 오늘 입 열면 가장 먼저 무너질 사람은 재현이 엄마라는 걸. 그리고 정말 그랬어. 이틀 뒤 재현이 엄마가 시장에서 미역 사다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어. 그 이유가 뭔 줄 알아? 생선가게 아줌마 둘이서 수군거렸대. 그 아들놈 나라 팔아먹고 중국으로 튄다네. 간첩이랑 붙었대. 나는 병원으로 뛰어갔어. 중환자실 침대에 누운 어르신 얼굴은 잿빛이고 얼굴에 호흡기며 수액줄이 다 엉켜 있었어. 의사 말로는 심한 스트레스에 오래된 심장병까지 겹쳐서 뇌졸중이 왔대. 내가 손을 잡았는데 내 손이 더 차가운 거 있지. 나는 재현이한테 비밀 주소로 메일을 보냈어.
딱 한 줄. 너네 엄마 입원하셨어. 사람들이 네가 배신자래. 나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루 뒤에 답장이 왔어. 늘 그렇듯 말도 안 길어. 물음표도 없고 변명도 없어. 우리 엄마 강한 사람이야. 내 대신 엄마가 계속 살아가게 도와줘. 나 다시 돌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거든. 그거 읽고 눈물이 키보드에 뚝뚝 떨어졌어. 그 시각 중국에 있는 재현이랑 미숙이는 계속 거처를 옮겨 다녀야 했어. 인신매매 조직이 드디어 재현이 정체를 알아챈 거야. 쟤네 입장에선 이제 재현이는 가치 있는 사람이지. 팔아먹든 없애버리든. 그때 처음으로 미숙이가 나한테 메시지를 보냈어. 그 사람 말 안 해도 엄마 많이 그리워하는 거 알아요. 어떤 날 밤엔 혼자 조그만 노트에 뭘 쓰더니 결국 다 찢어버리더라고요. 도망치다 넘어진 재현이가 다리를 다쳤대. 상처가 살짝 감염됐는데도 병원 안 간대. 혹시 흔적 남을까봐. 매일같이 저한테 정보 암호화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대신 전송하라고요. 그때 깨달았어. 이제 미숙이는 단순한 동행자가 아니야. 그녀는 재현이 삶의 한 조각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고, 그가 돌아오지 못했을 때 그 고통을 짊어질 준비가 된 사람이야. 그날 밤 난 또 광안대교 위에 섰어. 바람이 얼굴을 바늘처럼 긁는 기분이었지. 멀리 다리. 불빛이 물에 반사되는데 딱 그 밤이 생각났어. 재현이가 말했던 그 밤. 빛만 물에 닿고 있으면 아직 길은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은 빛은 있는데 사람은 글쎄 확신이 안 서. 그날 밤 난 잠 못 잤어. 재현이 엄마는 아직도 병원에 계셨고 수액이 조용히 흘러내리는 소리만 병실을 채우고 있었어. 나는 동래구 창문가에 앉아서 유리창 너머로 차 불빛 깜빡이는 거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기억을 떠올렸어. 재현이가 사라지기 전 마지막 며칠 동안 했던 말, 눈빛, 표정까지. 이번엔 강을 넘기 위해서였지. 가기 전에 재현이는 내게 작은 봉투 하나를 맡겼어. 어머니가 깨어나면 전해줘. 낡은 갈색 봉투 안에는 손편지 한 장과 오래된 손수건 조각이 있었어. 그 손수건은 어릴 적 어머니가 직접 수놓았던 거라더라. 군대 갈 때부터 가방에 넣고 다녔대. 편지엔 딱 한 줄. 엄마, 내가 못 돌아가더라도 난 여전히 엄마 아들이야. 그 종이를 손에 쥐고 있는데 마치 그 마지막 남은 따뜻함을 손끝으로 붙잡고 있는 기분이었어. 그리고 국경 근처 단둥 외곽에 한 작은 마을에서 재현이랑 미숙이는 마지막 밤을 보내고 있었어. 한 NGO에서 정보가 흘러나왔는데 압록강 근처가 내일부터 봉쇄된다는 거야. 정부에서 뭔가 불순분자가 숨어있다고 의심 중이래. 그날 밤을 넘기면 길은 없어. 그리고 만약 잡히면 그가 가진 모든 것, 자료, 증거, 기억, 심지어 재현이라는 이름조차 세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었어. 그 밤 엄청 추웠대. 미숙이는 그때를 녹음해서 나한테 보내줬어. 그 사람 말 거의 안 했어요. 그냥 조용히 가방을 메고 강 쪽을 바라봤어요. 마지막으로 저쪽에서 바라봤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 같았어요. 제가 손을 잡았어요. 손이 차가웠지만 꽉 잡더라고요. 그 사람이 말했어요. 내가 못 돌아오더라도 당신은 살아야 해요. 진실을 아는 것보다 살아남은 사람이 더 큰 책임이 있어요. 그렇게 재현이랑 미숙이는 자정쯤 강 근처 숲으로 들어갔어. 손전등도 휴대폰도 없었어. 종이지도, 낡은 나침반, 그리고 몇 년간 도망다니며 갈고 닦은 생존 본능. 그 장면이 눈앞에 그려졌어요. 재현이는 찬 진흙탕 위를 천천히 걸어갔고 낡은 신발은 이미 물에 흠뻑 젖어 있었죠.
갈대밭 사이로 바람이 휘몰아치며 얼굴을 핥히고 등에 맨 가방은 단순한 데이터 때문만이 아니라 걱정과 그리움, 그리고 세상이 잊고 간 마지막 믿음까지 짊어지고 있었어요. 겨울 한복판의 압록강은 국경을 가로지르는 얼음 칼날 같았어요. 강물은 완전히 얼지 않고 깨진 유리처럼 번들거렸고 그 위에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지막일 수도 있었죠. 그들은 한 걸음씩 내디뎠어요. 재현이 손은 미숙이 손을 꼭 잡고 있었고 입은 굳게 다물려 있었어요. 추워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누군가 소리치고 있었기 때문이죠. 강이 3분의 1쯤 지났을까 북한 쪽 강가에서 갑자기 불빛이 번쩍였고 개 짖는 소리, 이어서 총성이 밤하늘을 찢듯 울려 퍼졌어요. 재현이는 미숙이를 갈대숲 쪽으로 밀며 외쳤어요. 빨리 가. 내가 못 건너면 그거 꼭 지켜. 가방을 안은 채로 그는 계속 앞으로 나아갔고 총소리는 다시 울렸어요. 왼쪽 어깨를 스친 총 아래 그는 무릎을 꿇었고 피가 옷을 적시며 얼음 위에 번졌어요.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기어가다 다시 일어섰고 그의 눈은 멀리 반짝이는 붉은 불빛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곳은 데이터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인 조직의 신호였죠. 전 그 장면을 직접 본 건 아니에요. 하지만 알아요. 일주일 후 노르웨이 인권단체 웹사이트에 흐릿한 영상 하나가 올라왔거든요. 영상 속엔 분명 재현이가 있었고 그는 비틀거리며 강을 건넌 뒤 가방을 어떤 남자에게 넘기고 쓰러졌어요. 그들은 그를 살려냈어요. 하지만 아직도 재현이가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말하지 않아요. 다만 그가 가져온 영상은 전 세계에 퍼졌고 한때 높은 자리에 있던 얼굴들이 수사 대상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묻기 시작했죠. 도대체 얼마나 많은 진실이 얼음 밑에 묻혀 있었던 걸까? 저는 지금도 부산에 있어요. 매일 병원에 들러 조그만 손수건을 챙겨가요. 그의 어머니는 이제 의식을 되찾았지만 말을 많이 하진 못하세요. 다만 라디오를 켜서 이름 없는 영웅에 대한 뉴스를 들려주면 그분의 눈가가 촉촉해져요. 제가 그게 재현이라고 말하지 않아도 그분은 아세요. 확인이 필요한 지 없는 거죠. 제가 바라는 건 하나예요. 어딘가 먼 곳에서 날아오는 메시지 하나, 이메일 한 통, 아니면 엽서 한 장. 아이슬란드일 수도 있고 스웨덴, 아니면 동유럽의 작은 마을 어딘가일 수도 있죠. 재현이가 익명으로 자유롭게 평온하게 살고 있는 곳, 저는 그가 살아있다고 믿어요. 왜냐냐 하면 재현이 같은 사람은 강에서 죽지 않거든요. 그들은 흐름이 되죠. 조용하지만 모든 거짓을 휩쓸 만큼 강한 흐름으로요. 봄이 막 시작된 어느 아침, 부산엔 보슬비가 내렸어요. 연기처럼 옛 지붕들을 스치듯 내리는 비였죠. 가게를 정리하며 오래된 나무 테이블을 닦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국제전화였고 발신지는 스웨덴. 스웨덴엔 아는 사람이 없는데 가슴이 쿵쾅거렸고 전화 받기 직전 손이 살짝 떨렸어요. 머릿속엔 단 한 이름만 떠올랐죠.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목소리는 재현이가 아니었어요. 한국어를 또박또박 말하는 어떤 여성의 목소리였죠. 안녕하세요. 저는 오로라 인권단체의 자원봉사자 지은입니다. 혹시 민재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친구분, 김재현씨 살아계세요. 지금은 특별난민 보호 프로그램 아래 계시고 건강도 안정적이에요. 회복엔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요. 데이터는요? 오늘 아침 공개됐어요. 뉴스 링크 보내드릴게요. 핸드폰이 손에서 빠져 탁자 위로 떨어졌고 전 그대로 쪼그려 앉아 머리를 감쌌어요. 울고 있는 건지 웃고 있는 건지 아니면 둘 다인 건지도 모르겠더라고요.
컴퓨터를 켜고 지은 씨가 보낸 링크를 열었어요. 국제 뉴스 채널의 화면엔 검은 배경에 흰 글씨가 선명하게 떠 있었죠. 전직 한국 중위, 비밀 정치 네트워크 관련 증거 제공, 전 세계 충격. 영상 속 재현이 얼굴은 뚜렷하진 않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하게 침묵이라는 얼음을 깨는 칼날처럼 울려 퍼졌어요.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저 너무 오랫동안 침묵해온 사람일 뿐입니다. 살아남으려면 조용히 있어야 한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게 천천히 죽는 길이었더라고요. 그는 2005년의 비밀거래, 관련자 명단, 국회의원과 고위 장교의 통화 녹음, 그리고 기자를 제거하라고 명령한 얼굴을 비춘 손전 등 영상까지 전부 공개했어요. 한국 SNS는 들끓었고 밤 압록강 의진실, 밤된 김재현, 밤 이젠 침묵하지 않아 같은 해시태그가 며칠간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지켰어요. 하지만 저한텐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건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에겐 그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죠. 병원에 가서 그 영상 보여드렸어요. 눈이 안 좋아서 화면은 잘 안 보이셔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고3, 곰 겨울 내내 곁에서 공부하던 아들 목소리를 듣자마자 그분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셨어요. 할머니의 눈물이 흘렀다. 소리 없이 그저 조용히 나는 재현이가 남기고 간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건넸다. 할머니는 그걸 받아들고 뺨에 살짝 대더니 기도하듯 속삭이셨다. 내 자식이 살아있어. 그걸로 됐지. 몇 주 후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독립조사를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고위 공무원 몇 명은 직무에서 정지됐고 해외 언론에서는 제 사건을 진실을 향한 상징으로 계속 다뤘다. 그 사람은 끝내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부산에선 슬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떡볶이집 아들내미가 그 제이라는 애 아냐? 민재랑 친했잖아 아닌가? 그 녀석 진짜 미친 거지. 어떻게 시스템이랑 맞서냐? 나는 부정도 긍정도 하지 않았다. 그냥 매일처럼 가게 문 열고 아침엔 라디오 틀고 밤마다 무료 식사 한 그릇을 더 준비할 뿐이었다. 혹시 언젠가 그 아이가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니까 여기 빈자리 하나 있나요? 그러던 어느 날 택배 하나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도 소인도 없었다. 그저 단순한 갈색 봉투 하나가 가게 문 앞에 조용히 놓여 있었을 뿐 그 안에는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눈 덮인 숲을 배경으로 재현이는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그의 눈엔 예전 같은 어둠 대신 조금은 편안해진 빛이 비쳤다. 옆에는 머리를 짧게 자른 미숙이 볼이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의 손 위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나 아직도 부산 떡볶이 맛이 생각나. 내 자리 하나 남겨둘 거지?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굳이 돌아오지 않아도 돼. 너는 이곳에 더 소중한 걸 남기고 갔으니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용기. 설령 그 대가로 모든 걸 잃게 되더라도. 그리고 나는 그 용기의 증인이야. 몇 달 후 재현이 어머니는 병원에서 퇴원하셨다. 많이 야위셨지만 매일 저녁이면 내 가게 앞에 앉아 뜨개질을 하시며 멀리 바다를 바라보신다.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만 나는 안다. 그분은 재현이를 기다리는 게 아니다. 햇살 가득한 어떤 날을 기다리고 계신 거다. 더 이상 자랑스러움을 숨기지 않아도 되는 그런 날을. 재현아, 넌 인생에서 가장 긴 밤을 지나왔구나. 그리고 이쪽 강가에 있는 우리도 내 빛을 보고 있어. 희미하지만 따뜻해.